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지금처럼 6명을 유지하되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확진자의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 지침을 일부 완화한 것은 자영업자의 고충을 감안한 고육지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 추경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의 대치 끝에 파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회의 속개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방역지원금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부 안대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원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000만 원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찔끔 매표 추경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는데요. 여야의 정치 싸움에 또다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자영업 단체들의 절규가 국회엔 들리지 않는 걸까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각종 여론조사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판세를 읽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 인터뷰 시간에는 여야의 각 당 선거 유세 전략을 차례로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정찬의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혜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김이나 평론가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자료에 작은 글씨로 써 있기 때문에 제가 눈이 좋은 제가 이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노안입니다. 네. 네, 저도 노안이 왔어요. 근데 아니 지금 40도 안 되지 않았어요? 이제 40이 됐는데. 아, 이제 40 됐어요. 아유. 노안이 왔습니다. 네, 좀 쓸쓸하네요. 네. 40이면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네, 시작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뭐 화내시겠어요. 그렇죠. 얼른 하시죠.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나이 가지고 얘기했더니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네.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내가 당신이면 수능을 다시 본다. 이렇게. 네. 아무튼 이제 여론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 전체의 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한다는 34%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 전주 대비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4%포인트 상승한 거고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각 2%포인트 하락한 걸로 나타났는데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이제 10%포인트니까 일주일 만에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라는 건데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1%,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4%의 지지율을 기록한 그런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0%,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1%로 오차 범위 밖에 이제 차이 9%포인트 격차가 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 전주 조사 결과는 두 후보 모두 35% 동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5%포인트 상승하고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 하락을 한 거죠.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8%,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파 방송사 3사가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조사한 결과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9.2%, 민주당 이재명 후보 35.2%의 지지를 얻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건 오차 범위 내의 차이였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 3.7%,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8.1%였습니다. 이 여론조사들은 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께서 네.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오차 범위 안의 결과도 있고 오차 범위 밖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실시가 됐던 조사도 있고 또 공직 선거운동 이제 15일부터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화요일부터니까 네. 화요일 또 수요일 이렇게 실시된 조사가 있는데 이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좀 더 격차를 벌린 결과거든요. 그 원인이 뭘까? 네.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분석들을 망라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단일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입니다. 네. 근데 단일화 이야기는 뭐냐면은 단일화 논의가 이제 지난 13일 일요일 안철수 후보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제안되면서 단일화가 좀 전체 이슈를 뒤덮는 단일화 블랙홀이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세부 내용 이 조사 결과의 세부 응답자청인 서울에서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결과고 네. 근데 경기 인천 지역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있어요. 좀 차이를 두고서.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경기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후보거든요. 그럼 예. 경기에서의 경쟁력이 훨씬 좋을 텐데 왜 그럴까? 이건 코로나 외에는 좀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청도 그렇고 네. 가정주부청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추세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 MBS 4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평가도 담겨 있는데 네. 이 조사기관이 실시하고 난 이후에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진되고 있는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경제적인 파장이죠. 중소상공인이나 이제 자영업청에게 이 부분도 있고 저는 특히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분노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네, 그러니까 마스크도 잘 공급이 안 될 때 이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자가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무료로 배포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자가진단 키트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오전 아침 일찍 가도 거의 동이 나 있는 편의점이나 약국 이런 상태인데 네. 그런 상황도 이해가 안 되고 무료가 아닌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코로나 방역이 적지 않게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김 대표는 건 어떻게 보세요? 방역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가진단 키트 말씀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확진자 관리라든가 밀접 접촉자 관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이제 확진된 사람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여러모로 이제 좀 기존에 이제 지금 방역하고는 지금 달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불가피한 이런 방역 정책의 전환이지만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이런 설득이라든가 또 공감을 이뤄나가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반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이 공직선거운동 시작하는 국면으로 가면서 양 진영의 결집이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뭐 이렇게 좀 거치고 나서라도 양 진영의 결집이 이루어지는 흐름들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양 진영이 결집하는 속도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런 조사들에서는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결집을 하는 이전까지 여론조사들은 결집을 하는 흐름이 있는데 다소 이제 이 윤석열 후보보다는 덜 결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ARS 조사가 윤석열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나오고 전화 면접 조사가 좀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이제 그동안의 흐름이 좀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번 주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일관되게 또 그렇게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여서 앞으로의 어떤 추세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지켜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이 흐름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보여줘야 될 것을 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원인도 아마 작용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전 조사에서는 40%대 초반까지 나오는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김민하 평론가가 소개를 해드렸던 조사 3개를 보면은 하나는 34, 하나는 31, 그리고 네. 또 하나는 35점이면 이 3개 조사의 평균만 해도 35%가 안 돼요. 그 이야기는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40%대 초반이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갔었던 걸 생각한다면 네. 저는 이게 코로나 아니고는 설명을 하기가 힘든 게 뭔가 딱히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거나 뭐 이재명 후보의 옆집 의혹이나 김혜경 씨 논란도 있지만 그 외에도 뭐 김건희 씨 논란도 있는 것이고 예. 윤석열 후보도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지난주에 적폐수사 네. 발언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초박빙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확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이거를 왜냐하면 후보자로부터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부 변수인데 이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보면은 정권 교체 여론도 더 올라갔거든요. 네.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당선 전망도 물어보는데 당선 전망도 벌어졌다라는 것은 저는 이거는 후보자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 여론조사를 네.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통계들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물론 배 소장님 전문가니까 이제 하실 수 있는 발언인데 네. 너무 이렇게 또 그거를 여러모로 이제 좀 각자 다른 조사를 또 이렇게 종합해갖고 비교하는 거는 여러모로 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또. 근데 지금 이제 전주 대비를 이제 설명을 아까 드렸는데 네.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만 이제 국한해서 보면은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거고 전국 지표 조사에서는 4%포인트 하락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하락폭은 어쨌든 하락 추세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오차범위 이내의 수치이기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차범위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게 유의미하게 이제 하락을 하는 거냐,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많이 오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요 부분에서는. 네. 근데 이전에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도 이제 결집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왜 꺾이고 있는 거냐 이걸 이제 봐야 될 텐데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전국지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문항이 단일화 문항이 들어가서 뭐 표집을 할 때 중간에 이제 여론조사 응답하다가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좀 중단한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단일화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화를 끊어버린다. 그런 얘기도 있고 예. 민주당은 그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보수층이 표집이 조금 더 많이 됐다 이런 주장도 지금 일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여론조사 할 때마다 각각의 여론조사마다 있을 수 있는 사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추세를 이제 점검해 봐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이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된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주로 이제 내고 있느냐. 그래서 더 올라가고 더 결집시키고 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그 기회를 다른 어딘가에 쓴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어딘가에 썼다는 것은 지금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메시지들을 보면은 검찰 공화국이다.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오늘은 뭐 군사 독재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발언들이 주로 뉴스에 이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좀 이 중도층까지 포괄하는 어떤 결집을 이뤄내기에는 좀 동력이 약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네네.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근데 않았겠느냐. 저는 이 뭐 여론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는 예. 없는 건 뭐냐면 딱히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구두발 이슈가 있었고 자석에 네. 올렸던 거 네. 그렇게 보면은 마냥 지금 초강경 발언에 대해서 중도층이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건 아니거든요. 뭐 파시스트 무솔리니 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청와대가 반발하기도 네. 하고. 한국갤럽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데 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평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연 두드러지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지금 이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걸려있는 이번 대선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빌미를 이재명 후보가 제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자가진단 키트를 미국으로는 대량 수출했는데 우리는 무료로 공급조차 못 받는 상황이다. 그런 게 다 녹아있고 자영업청이나 가정주부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 네네. 대선에서. 네. 근데 이들의 불만이 쌓여있다면 제가 이제 분석을 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분인 거죠.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정권과 차별화를 한다고 했다면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 예, 그 이야기를 저는 더 분명히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신천지 뭐 압수수색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도 네. 국민들은 어디에 관심이 더 많을까? 코로나에 관심이 많죠. 네. 지금 당장 생계에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팍스로비드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네. 지난주에 청와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윤석열 후보한테 사과를 요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어쨌든 지지층의 결집을 이뤄내는 데는 이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를 빨리 정리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정리하고 그 다음 메시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방역에 대한 것이든지 좀 미래적이고 민생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로 빨리 전환을 해서 선거운동이 그런 기조로 스타트가 딱 됐어야 산뜻했다고 저는 보는데 명동에서 기자회견할 때는 그런 기조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이후의 유세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그 메시지 자체가 악영향을 줬다기보다는 그러한 뉴스가 이재명의 색깔을 드러내는 데에는 이제 그 기회를 이제 그 드러낼수록 하는 기회를 없애버린 측면들이 있다. 그 점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 동력을 약화시킨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밤 12시까지라도 최소한 풀어야 된다. 영업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추경을 뭐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집권 후에 더 과감한 뭐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한 50조 정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결국 국회가 풀거나 정부하고 국회가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협상이 제대로 예결투의 전체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안 다급하다고 하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추경안 통과 안 되는 이유를 어느 쪽에 더 책임을 돌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홍남기 이제 경제부총리도 뭐 추경 예산의 지나친 확대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대선 후보가 뭐 대선 후보의 권력으로 대선 후보의 권능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적어도 국민들에게는 그런 어려운 점을 그럼 유권자들이 모르냐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근데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표, 이재명 후보 브랜드의 이 방역 로드맵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네, 추경은 그런 문제죠. 이게 어쨌든 정부안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추경을 증액해가지고 더 많이 지원해주자 이런 장을 서로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통과시키는 게 이제 필요하니까 대통령도 이 부탁을 하고 여당도 그러면 일단 정부안부터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뭐 자영업자 1인당 뭐 이 지원하는 액수를 1,000만 원까지 올리자 이런 안에 대해서 그럼 이후에 그거는 얘기를 하고 일단은 지금 수준의 정부 수준의 이 추경안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 빨리 이제 추경을 통과시켜야 자영업자들에게 빠른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결위원장이 이제 야당이니까 이게 통과가 안 돼서 오늘 뭐 농성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이제 국회에서의 일이고 이재명 후보가 그 기존에 주장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추경의 전체 액수를 늘리는 것에 이 대선 후보 간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재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지금 얻지 못하니 재원 문제는 이 다음 정부에서 그러면 마련해가지고 추가로 뭐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 이 재원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합의를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 지금 이 추경을 독단적으로 뭐 통과시키거나 이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내에 무슨 전략을 진두지휘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본인이 주장하고 내놓은 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그것을 재차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고 접근하는 이런 태도도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느냐를 보면은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말은 많이 했는데 그거 정말로 이 자기 진정성을 가지고 제안하는 거냐 이 신뢰성이 있는 거냐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되든 안 되든 그 후보로서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획이나 이런 행보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약하다. 여당 의원들이 예결위 가서 농성하는 것으로 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 지지자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집권 여당 후보인데 지금 방역의 필요성 그리고 지원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하고 지금 요지부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근데 야당은 명분상에서는 앞서가잖아요. 1,000만 원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야당은 어떤 이제 그 정치적 계산이나 이런 걸 판단하는지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양쪽의 입장이 대립하는 사이에 그 자영업자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상황이 그렇죠. 됐잖아요. 네. 민주당은 이제 단독 처리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단독 처리가 될 경우에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떤 책임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고.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예. 민주당 입법 독재 얘기했다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단독 처리했다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대상이 손실 보상을 받아야 되는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청인 것이고 야당에서도 꾸준히 이야기해 왔잖아요.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0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한다면 명분이 중요한 거죠. 지금 코로나로 워낙 힘들어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무엇을 단독 강행 처리 어떤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것이 아니라 무슨 명분으로 무슨 이유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아, 그 오히려 명분에서 앞서기 때문에 단독 처리하더라도 역풍을 맞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국민들이 말씀이시죠? 평가를 하겠죠. 김남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모양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추경이 어떤 상황인지 등등은 이렇게 뉴스를 맨날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평론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어떤 지금 상당한 어떤 그 운명이 달려있는 지금 국회 앞에서 막 기자회견하고 농성하고 이런 자영업자들 외에는 잘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까지 속속들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뭔가 일방 통과 시켰다. 이 직권 상정 해가지고 네. 그냥 일방 통과 시켰다더라. 그래서 야당이 또 반대하더라. 네. 아 여당이 또 그랬나 봐. 지난번에 공수처 통과시킬 때처럼 그랬나 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은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을 지금 상당한 재해다라고 규정한 다음에 직권 상정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라는 거는 최대한의 어떤 진정성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정말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설득하려고 했고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야당이 이거를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느 날은 뭐 1,000만 원씩 줘야 된다 그러고 또 어느 날은 뭐 집권 이후에 뭐 그 비상 경제 명령을 활용해 가지고 뭐 100조를 푼다고 하고 또 어떤 날은 50조를 푼다고 했는데 그중에 반은 또 꺼주는 거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행보라는 게 기획되고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또 중심이 되었고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일방 처리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파장이 커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맥락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거죠. 짧게. 굉장히 토론이 근데 무슨 열기가 뜨거운데요. 말씀이냐면 네. 그걸 뭐 일방 처리해서 후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뭐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 우리가 무슨 정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생계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지금 그 상황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나요? 중소상공인이 우리 골목에 상점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 식당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여당이고 또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게 명분인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야당에서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법안이 아니라 야당에서도 빨리 도와야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근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게 뭐 이 대통령이 임기 말인 상황이고 네. 그리고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또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할까요? 저는 분명히 또 어떤 정치적인 맥락 이런 걸 들어서 선거 개입 주장을 그렇죠. 할 가능성이 또 그런 주장이 있겠죠.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결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꼬박꼬박 또 코로나 국면에서 오히려 역으로 고성장을 한 기업들이야 뭐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골목에 있는 중소상공인 한번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정말 텅텅 비어있는 임대 빌딩에서 장사조차 못하거든요. 임대료 감당도 안 돼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고민한다면 대통령의 결정이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걸 가릴 일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민하 평론가 더 말씀하실 거 없으면 요 얘기는 여기서. 네, 오늘 뭐 시간이 짧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얘기를 하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네. 잘하고 계세요. 졌어요. 이 얘기도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연이어 지금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호남을 방문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호남의 재래시장 앞에 가가지고 광주 호남 쇼핑몰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호남 지역사회가 좀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하고 지금 같이 움직이면서 호남 여론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앞서 소개해드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전적으로 호남의 신뢰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호남 여론은 어떻게 두 분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호남의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이전에 민주당 당선자들보다도 못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 나오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에 공들이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당시 후보 시절에 호남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기도 했거든요. 네. 10%를 간 넘기는 득표를 얻기도 했는데 그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호남을 호남으로 절대 알면 안 돼요. 호남에 왜 공들이기를 했을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가서 무릎을 꿇고 5.18 묘원에서 그 명복을 빌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뭐 무등산 등산을 수도권 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데 수많은 호남 출신 추장 인사들이 수도권에도 있고 영남에도 있지만 수도권 표심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호남 공들이기를 한 보상이거든요. 네. 효과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호남이 호남표가 아니에요. 호남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30% 이상을 득표하기는 어려운 일 같아요. 20% 이상도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반사 이익으로 공들인 반사 이익으로 수도권에서 표심을 얻는 것이 올라간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호남의 지지율이 직접 올라가기보다는 수도권 지지율을 올리는데 오히려 더 효과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념적으로 중도층도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네, 김 대표님과. 이 호남의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의 접근이 일종의 호남 홀대론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계속 아픈 부분인데 네. 호남 홀대론이 항상 이제 그 호남에서 민주당에 도전하는 정당들이 항상 꺼내는 또 카드예요. 그래서 민주당 계속 지지를 전폭적으로 했는데 얻은 게 뭐 있냐,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근데 그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역지역주의 같은 거거든요. 네. 민주당도 이제 대구 경북에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악용하는 거는 어쨌든 좀 불필요한 거지만 하여튼 이것에 호남 홀대론의 형식으로 일단은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복합 쇼핑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번 선거의 또 특징이죠. 어떤 마이크로 타겟팅해갖고 소확행 공약 얘기하는 건데 이 지역 공약도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복합 쇼핑몰 얘기는 소확행이에요. 또 기존에 이제 호남 홀대론을 제기를 하면서 그런 반대급부로 나는 어떻게 호남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훨씬 큰 로드맵을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땐 일반적일 텐데 이 광주의 복합 쇼핑몰 이게 이제 소확행 공약처럼 돼버렸는데 근데 이거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걸 잘 살려가지고 가면은 성과가 있겠지만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후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또 했어요. 유세장에서. 복합 쇼핑몰을 민주당이 반대한 것은 거기 이제 좋은 상품들을 보면은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어떤 투쟁의 의지가 이제 좀 꺾일 것을 우려한 좌파들의 어떤 그러한 전략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호남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과하면은 역풍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의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제를 바꿔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의식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의식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19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좀 먼저 배종찬 소장께서 해 주시죠. 19대 대선 때가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역대 대선에서 손꼽을 정도로 75% 이상의 투표. 그러니까 2012년이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에 맞대결이 펼쳐졌을 때의 투표율보다 더 높았어요. 국정농단 때. 2012년이 75% 네. 나왔고요. 지난 대선 때는 78% 정도 그러니까요.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만큼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이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런 투표율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하는 응답만큼 투표율이 나왔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한 10에서 15%를 뺍니다. 그러니까 10%를 빼더라도 73%고 15%를 빼면은 60%대 한 후반 정도까지 되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적어도 한 70% 내외는 될 것이다. 그러면은 뭐 그 정도지만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자칫 이번이 비호감이고 네거티브 선거니까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저는 그 예상은 틀릴 것 같아요. 그만큼 누군가의 투표 또 이 표심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의 중간지대 스윙보터들의 투표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지난 대선과 달라질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투표율이 높지만 더 중요해지는 유권자층은 따로 있는 거죠. 이제는 지난 국정농단 때는 자기 지지층이 중요했지만 이번 대선은 MZ세대 여성 중도층 아직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이들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선거가 이번 선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수치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18대 대선 전체 투표율이 75.8%, 19대 대선은 77.2%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권자 의식 조사를 하니까 83% 투표 의향이 있다. 적극 투표층이 이만큼 나왔다. 네. 이런 말씀인데요. 20대 투표 의향은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20대 지금 투표 의향이 18세에서 29세까지인데요. 66.4%가 나왔는데요. 지난 19대 대선에 20대 투표율은 76%였거든요. 18대 대선이 68%였어요. 그러니까 20대 투표 의향이 지난 대선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투표 의향이. 예, 숫자로만 비교를 해보면 이런 현상, 이게 결국은 이제 20대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좀 지지율이 안 나온다. 뭐 이대남 표심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공을 들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점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만 여론조사 가지고 여론조사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제각각 해석을 하시다가 이제 뭐 여론을 잘 못 믿게 여론조사 결과를 못 믿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조사하는 시점에 선거 판세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조사 방법에 따라서 또 표본에 따라서 조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네. 이 선거 여론조사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투표율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누가 앞서고 있다 또는 50대에서 누가 앞서고 있다 실제 투표율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20대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면 20대에서 앞서는 후보가 유리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20대의 투표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50대 이상의 실제 투표율은 거의 뭐 90%에 육박한다. 그럼 50대 표심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한 겁니다. 정작 세대에 따라서 또 남녀에 따라서 이 지지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투표소에 갈 건지 말 건지 이게 사실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의 결과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참고삼아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는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보다 1에서 한 2% 정도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성별 투표율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윤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20대 투표율에 따라서 또 이 유불리가 갈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그 이제 성별 그리고 연령대 투표율을 분석을 했을 때 20대 30대 남성층이 이제 대거 이제 정권 교체 여론에 이제 힘을 실으면서 이제 희비가 갈린 그런 차원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것들이 대선에서 또 벌어질 거냐. 이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20대 투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대남 여론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지금 어쨌든 윤석열 후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방금 말씀드린 이 20대의 투표 의향이 상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20대가 생각하는 정치적 대안이라는 게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게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네. 그 점이 여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좀 이걸 질문을 드리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샤이 표심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또 기대를 하는 마음도 일부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좀 냉정하게 표현했을 때 지금 샤이 표심이 샤이 진보가 일부 있을 수 있겠는지. 지난 대선 때는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막판에 한 10%포인트가량 여론조사하고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샤이 보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엔 샤이 진보가 과연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 마지막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대선에서의 홍준표 후보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건 실제 D-X 공표금지 기간에 확인이 되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숨은 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곤란할 것 같고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샤이라면 누군가를 지지는 하는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그렇죠. 것이 이제 샤이인데 네. 숨은 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조사 방법의 한계나 여론조사에서 담아내지 못한 민심이 투표소에서 표현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이른바 촉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이지. 그럼 샤이 이재명이 있고 샤이 윤석열이 있다면 그 수치는 얼마나 되고 샤이 보수와 샤이 진보는 어느 정도 투표수로 갈 건가 그건 예측하기 힘든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른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네. 샤이 뭐 이 지지층이 있으려면은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게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것보다 떳떳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두 후보 모두 지지하는 어떤 정도 뭐 그런 이 떳떳함 이런 걸 비교하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보면은 차이가 있더라도 비슷한 비율로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큰 어떤 이 변동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럼 결국 여론조사 추이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앞서 저희가 세계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판세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좀 뒤져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추이가 움직이는 걸 보면 네. 여러 가지 뭐 방역 정책이나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지지율이 변화가 있을지는 사실 예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추경 문제라든가 방역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변화 여지가 있다. 예상 가능한 게 하나는 있습니다. 네. 또 변해요. 또 변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동의하시죠? 네, 사랑도 변하고 표심도 변합니다. 사랑 이야기는 왜 해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옛날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네. 되게 사랑의 쓴맛을 아는 분은 저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야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여야 후보들 모두 분주한 유세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조금 특별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세차 없이 걸어다니며 시민과 소통한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청년을 위한 공약도 발표를 했죠. 이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유세차 없이 걸어서 유세를 펼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웠잖아요. 네, 네. 이 걸어다니면서 유세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아주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 보람이 있었어요. 예, 뭐 힘들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저희는 울림 있는 선거를 하겠다 해서 뭐 시민 있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투명한 선거, 저희 돈 안 쓰는 선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한 선거, 환경을 생각하는 쓰레기 안 나오는 선거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뭐 돈이 없기 때문에 적법하게 거둔 후원금만으로 투명하게 하겠다 했고요. 네. 유세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선거 쓰레기 안 나오게끔 하겠다 했고 또 국민 또 시민 곁으로 다가가서 직접 만나 보니까 네. 정말 그 많은 걸 느끼고 또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힘도 나고 그래서 아주 즐겁고 보람 있게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네네. 읍소도 하셨을 거고 야단도 치셨을 거고 그리고 응원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던가요? 오늘 뭐 판교, 청량리 시장 또 왕십리역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네. 그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비호감 대선에 대한 그 불만과 이 반발이 아닌가 싶은데 네. 깨끗한 후보다, 실력 있는 후보다.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은 힘내라, 또 포기하지 말아라, 정치 바꿔달라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첫 거리 유세를 판자촌터에서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유가 네네. 있습니까? 네, 제가 그 12살 때부터 네. 청계천 모가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끼니 걱정하며 살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사남매 맞이였었고 그래서 그 판잣집에서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철거가 돼서 그 천막집에서 살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 제가 살았던 청계천 7, 8가변에 있는 그 판잣집 그 모형이라든지 그 네. 동네에 가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또 꿋꿋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그 옛날 판자촌이 있던 동네 청계천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분당선을 타셨어요. 그리고 판교에 가서 예. 젊은 청년들도 만나셨는데요. 네네. 청년들의 목소리가 어떻던가요? 오늘 그 판교 이제 테크노밸리 쪽을 갖고 이제 벤처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 아주 젊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만나서 저희는 그 제가 스타트업 천국 만들겠습니다. 벤처기업 10만 개 만들겠습니다. 이런 오늘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교 쪽에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일자리 얘기 많이 하셨고요. 예. 또 벤처기업이나 또는 청년들이 그 도전하는 일에 그 안전망 문제라든지 또는 벤처 시장의 어떤 민간 회수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직 경제부총리로서 가장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달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정말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저도 기운을 많이 얻었습니다. 아주 좋은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정치인의 네네. 과거가 흑수저냐 금수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저 네네.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정확히 이게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지 공약을 포함해서 네네. 뭐 청년층 공약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흑수저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스스로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흑수저 출신이라는 게 뭐 자랑거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끼니 걱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청계천 판잣집에서 살았지만 네. 정치인들이 흑수저 금수저 갈라치기 하는 듯한 또는 자기의 어떤 부족한 점을 그걸로 이렇게 변명하는 듯한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저는 정치인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흑수저든 금수저든 상관없이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얘기를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5대 청년 권리 장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청년 안전권 문제, 단순히 뭐 젊은 여성분들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의 안전 문제, 그다음에 주거권 문제, 예. 부동산 문제 제일 심각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 일자리 만드는 얘기들, 그다음에 청년들의 자기 개발권, 또 청년들의 주요한 정책의 참여권 이런 식으로 해서 5대 권리 장전을 사실은 내일 홍대 가서 발표할 예정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요? 네. 네네. 내일 홍대 젊음의 거리 가서 유세를 하고 이 청년 5대 권리 장전을 제가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득권으로 지금 똘똘 뭉쳐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예. 이 기득권 문제는 공정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득권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좀 바꿔서 기회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고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우리 청년들이 누리게 하고 그럼으로써 공정이 회복되는 사회를 만드는 여러 가지 공약을 제가 내세웠는데 이것들을 실체에 옮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후보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잘못됐고 실패했죠. 저도 1년 6개월 초대 경제부총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선 성찰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부총리 그만둔 뒤에 한 1년 뒤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유동성, 과잉 유동성 문제 같은 것도 있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잘못한 점, 특히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정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상당히 잘못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부총리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이라든지 또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안정화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많은 후보들이 대책을 내고 있는데 네. 현실성이 없는 정치 구호인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1가구 1택 꿈을 이루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 이와 같이 현실적이고 또 부동산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봐야 되거든요. 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많은 다른 후보들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가구 1주택 꿈 이루기 공약 발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우선 첫째로는 이제 공급 문제인데요. 예. 지금 다른 후보들은 뭐 311만 호다, 250만 호다 이 구호성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틀린 얘기고요. 예. 저는 적절하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저는 한 150만 호 정도가 아마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임기 내에 그 최대의 공급 물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부지 또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 일부를 좀 활용할 생각이 있고요. 네. 공급에 있어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지, 두 번째는 시차, 세 번째는 재원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그 규제 개혁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일부 유예한다든지 해서 시장에 물건이 나오도록 하는 공급 대책을 하겠다. 또 규제 대책은 1가구 1주택과 다주택 간의 분명한 차별화를 둠으로써 네. 확실한 시장의 시그널을 보내면서 이 문제를 풀겠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 신혼부부들,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폭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금융 또는 세제상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저는 국가주택정책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정부마다 이 부동산 대책이 냉탕 온탕을 오가고 있어요. 네. 지난 정부에서는 빈대서 집사라고 그랬고요. 예. 이번 정부는 규제 일변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는 국가주택정책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그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권의 그 이념 논쟁, 정치 이념을 벗어나게끔 그래서 긴 안목에서 공급 대책, 공급 그 계획, 또 규제 대책, 세금 대책을 할 수 있는 국가주택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어저께 또 내세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선거는 돈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 한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네. 선거 비용 부담 없으세요? 저는 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죠. 지금 거대 정당이 쓸 수 있는 돈이 그 선거 그 상한 플러스 국고보조금 뭐 선거보조금 해서 기천억 원을 쓸 겁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거둔 적법한 후원금이 다거든요. 네. 한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거대 정당이 아마 100분의 1에도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법한 돈을 가지고 돈 안 드는 선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한번 해보겠고 저희는 지금 선거 보전이 전부 다가 자원봉사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거대 정당이 수많은 유세차 전국에 돌리고 있고 수많은 유급 선거 보조원 쓰고 있고 전부 이게 다 돈인데 이게 다 국고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네. 다 국민 세금입니다. 네.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국고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자고 하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만 우선 지금 20여일 남은 선거 기간 중에 네. 저는 적법하게 거둔 후원금을 가지고 깨끗하고 소박하고 검소하고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 운동화가 제 유세차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 의해서 시민 곁으로 다가가고 걸으면서 많은 분들 만나고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의 전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민정 내부에서는요.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와 함께 공동으로 정치개혁 선언을 하자 뭐 이런 제안도 있었다고 해요. 네, 뭐 이게 네, 이제 네. 단일화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안철수 후보께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뭐 이런 제안을 했고 말씀이죠. 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닥치고 정권 교체와 뜻을 같이 하자 또는 무조건 정권 연장의 뜻을 같이 하자 이거는 저는 국민에 대한 그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연대든 단일화를 한다면은 우선 각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비전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점에서 서로 간의 대화와 또는 의견의 그 조율이 없이
그저 선거 공약 또는 그 이합 집산 이렇게 하는 단일화는 국민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눈속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단순한 권력을 얻기 위한 좋지 않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네. 정말로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예. 정말로 각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은 무엇인지 앞으로 5년 동안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무엇인지부터 맞춰보고 그럼으로써 그 철학이 과연 맞는지 또는 조율이 가능한지 이것이 우선이지 예. 단순히 뭐 정치 개혁하자 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뭉치자 또는 정권 연장을 위해서 뭉치자 또는 진보와 보수가 뭉치자 얘기를 하는데 다 사이비 보수 사이비 진보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선 그런 면에서 서로 간의 가치와 철학 비전에 대해서 먼저 맞춰보고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굳게 하고 있습니다. 가치와 철학이 맞는다고 하면 단일화 하실 생각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단일화라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단일화는 이제 멀리 간 얘기가 되겠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대한민국 운영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핵심 가치와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의 생각이 같은지부터를 따져보고 네. 그것이 뭐 서로 간에 정말로 맞는다면 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어서 조율이 가능하다면 네. 뭐 그때는 정책 연대가 됐든 또는 저는 가치 연대는 말 듣습니다만 네네. 가치 연대가 됐든 또 어떤 분들은 단일화까지 가서 정말 그 나라를 바꾸는데 힘을 합쳐보고 끝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는 조금 먼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우선 그 세의 유불리나 또는 선것이 이기기 위한 정치 공헌 저는 국민들에 대한 저는 속임수 또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서로 간에 아까 말씀드린 가려고 하는 방향과 철학 또 비전에 대한 것부터 서로 맞춰보는 것이 첫 순서다 이렇게 네. 믿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지금 아쉬운데요.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세요? 네. 왜 김동연을 지지해야 하는가? 네. 마지막으로 네. 예, 호소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세 가지 점에서 호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전과 실력, 두 번째는 공감 능력, 네. 그리고 깨끗함과 정직함입니다. 이런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비교 의리를 가지고 이 정치판과 정치 색을 교체해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표되지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정치 스타트업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연한 시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남권과 경남권에 경북 남부 동해안에 비